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다소 매파적이었던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우리 국내 증시는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속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우세했지만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허전하죠? 네, 굉장히 허전하네요. 팀장님의 짝꿍은 잠시 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희 둘이서 한번 오붓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초전도체의 급락입니다. 초전도체가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네이처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정말 컸는데 참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변동폭이 정말 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변동성이 좀 계속 나타날까요? 일단 오늘 네이처가 아니다라는 내용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기사가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초전도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전도체 테마를 봤을 때 이게 실제로 나오느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뭐 실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거에 따라서 수급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시장의 장 흐름들이 좋지 않다면 다시 한번 테마가 기승을 부릴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강력한 테마가 초전도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네. 사실상 어제도 보면은 어제 퀀텀 에너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뜯어봤을 때 내용의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속을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보면은 인용구라든지 인용 숫자가 굉장히 적었는데 논문을 쓸 때 사실상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는지 여부.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인용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 네. 그만큼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게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때 사실상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 분들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갈 곳 잃은 수급이 이슈가 이제 핫한 초전도체로 그동안은 모였었는데 이젠 이게 다른 곳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회로도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초전도체 테마가 좀 무너진다 해서 다른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전도체 테마가 움직였을 때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힘이 몰릴 수 있는 초전도체로 힘이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초전도체 테마가 무너지면서 일부 수급적인 이탈 때문에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도 초전도체 테마가 무너졌을 때 이런 흐름이 이어갈까에 대해서는 조금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매크로 변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은 수급 쏠리는 쪽에 한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시장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흐름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해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시은 팀장의 오늘 짝꿍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전도체가 오늘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초전도체 테마에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 수급이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게 될까요? 이게 없던 부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 같은 경우가 앞단이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비록 오늘 뭐 네이처지에서 우리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내비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세가 나는 종목은 시세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장에서 테마가 부각되는 장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끝났고 그러면서 과거부터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 개별주가 강한 경향이 뚜렷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급의 특성들을 보면 신용이라든지 미수 금액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졌어요. 사용하는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생각을 할 게 이제 종목별로 빠지면 빠질 수 있고 오르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즉 좀 이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잣대라든지 네. 아니면 앞단에 이게 확정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좀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시세가 뭐 저점 대비해서 한 300%, 500%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 신규 뭐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수급 같은 경우가 빠져나와서 한 번의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2차 전지가 한번 강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주단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분산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좀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낙폭이 컸던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날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 위주로 조금 시세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합병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하고 하락이 나왔었는데 방금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내일 주가의 뉴스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도 한번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이사님 그렇다면 제약에게만 조금 악재가 될까요? 네, 제약에게는 좀 현재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헬스케어 IR을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서 왜 제약을 합병해서 제외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약도 뭐 혼자 떨어져 놓고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아마 합병 구조 안에서 같이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IR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시 반에 이 생방송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 간밤에 또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 좀 부담을 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낙폭이 좀 제일 컸던 것도 이런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 때문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채권 금리가 오르면 안정적으로 돈을 주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네. 10년물을 봤을 때 보통 글로벌 금리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10년 동안 주는 이자라든지 좀 보게 됐을 때 높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뭐 디폴트 우려라든지 앞으로 국채 발행량이 계속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겹치게 된다면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11월 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네. 사실상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투자 심리에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상 주식 시장에는 좋지 않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성장주랑 기술주가 원래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등에 제동이 걸리게 될까요? 우선 저번 방송이죠. 그때 우리가 10년물 국채를 한번 짚고 갔었어요. 네. 이게 4%의 의미가 지금 재무부에서 실제 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받아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유동성 같은 경우가 한계가 있게 돼요. 4% 이상에서는. 그런데 이게 4.2% 이상은 어떤 케이스냐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 실적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뭐 성장주군들, 뭐 2차 전지 반도체를 내년, 내후년 실적을 지금 시가총액으로 가지고 오는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4.2% 이상에서는 내년 초의 실적 정도를 가지고 오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성장주가 조정이 나오게 된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장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게 신용등급 강등으로 우선 촉발이 됐고 그와 함께 가격 지표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겠죠. 여기에 더해져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2% 이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편한 건 4% 이하로 떨어져 주는 구조가 가장 편한데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이슈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는 있지만 좀 앞으로의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시총 상위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뭐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을 하더니 상승폭을 좀 키워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2차 전지주를 필두로 해서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뭐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포스코 DX도 오늘 강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러한 엇갈린 움직임이 좀 이어갈까요? 사실 오늘 올랐던 거는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했던 건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요 라인선을 좀 지켜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지켜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선 이평선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장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 라인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오르기 위해선 반도체가 올라야 하고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선 2차 전지 쪽이 올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두 개 섹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죠.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은 조금 더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투톱, 중국이랑 미국 쪽에서 계속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대외 변수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에 대한 심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도 계속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네. 지금 상승을 할 가능성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방 지지는 좀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지가 될 것인지 혹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섹터로 넘어갑니다. 섹터로 넘어갔을 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추세 상승이 나왔는데 이 추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온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가 고점을 찍고 조금씩 조정을 받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글로벌 전기차도 판매량을 조금씩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더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이슈가 아닐까. 물론 지금 시장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2차 전지 섹터는 장기입니다. 단기 최근에
1년 이내의 실적이 아니라 2, 3년 뒤의 실적, 3, 4년 뒤의 실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당장 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체크해 볼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반적인 반도체가 다 움직인 게 아닙니다. 네. 사실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움직인 쪽이 HBM,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네.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HBM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재고량에 대한 축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리포트를 냈어요. 네. 실적을 발표하고 내도 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발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단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쪽이 AI 쪽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한번 반도체 주가 추이가 계속 연결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뭐 조정을 받게 될지, 증시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수 뭐 상단, 하단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수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500에서 2,55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 라인대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주지 않으면 그 예. 아래까지 좀 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2,480 밑까지는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님은 뭐 지수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수는 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고요. 예. 이게 보통 미래 실적을 우리가 뭐 올해 예상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2,520 정도가 주가수익 비율 10배, 뭐 PBR 0.9배 이 정도라서 오늘 같은 경우가 지수가 빠졌을 때 좀 기관 같은 경우 장 후반에는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네. 좀 그런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를 딱 대입을 해보면 고점 대비 지수가 10% 조정이 나왔을 때 시총 1, 2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1위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 한 30%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입돼서 거래소는 밸류 매력,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 이 부분이 더해져서 반등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반등 자체는 아마 여기에서 성장주 단위 반등 나올 수 있는 요소겠죠. 금리 같은 부분이 안정화돼야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